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진행된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한 차례로 종결이 됐는데요. 네. 증인 채택도 없었고 2시간 만에 비교적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그만큼 어떤 쟁점 사안이 간단하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탄핵 소추 사유 자체도 사실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거 이제 반대했느냐 안 했느냐랄지,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중도에 퇴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국회를 무시했다랄지 이런 것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볼 수 있느냐 여부의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도 뭐 아마 헌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리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신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쟁점이 간단하고 또 증거 관련해서 어떤 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하루의 심리로서 뭐 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예. 자, 박성재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쟁점과 겹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장관도 선고가 언제 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박 장관은요, 일단 안가에 간 거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뭐 반대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뭐 내란죄와 관련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지금 명백하게 어떤 뭐 증거랄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뭐 검찰에서도 사실 관련된 내용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혐의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기소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탄핵 수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을 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뭐 빨리 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내란죄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연계성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로써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 청장에 대한 변론은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변론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을 해야 하고요. 변론도 해야 한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뭐 굉장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채증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 평의, 판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랄지 변론 절차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끝난 다음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 자체가 상당히 뒤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예. 그 마냥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 변론기를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3월 말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에 대한 심판 변론기일은 그 이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 선고기일 예측은 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한 쟁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현재 접수됐다고 하는데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직접 임명 청구 요구를 했는데 그건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가처분에 의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아무리 가처분이다 할지라도 헌재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헌재 자체에 임명 권한도 없고 예. 헌재에서 만약에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임명하게 되면 이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어떠한 뭐 그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지 이게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뭐 헌재에서 가처분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예. 자, 그 예전에는 마 후보자 합류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그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합류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읽고 변수는 계십니까? 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25일 날 지난 25일 날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평결 직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심판에 이제 합류를 해야만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선고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또 변론을 재개하게 되면 이제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럼 시간은 이제 하나씩 늘어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4월 18일 날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뒤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헌재에서 가사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는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던 게 3주 전입니다. 당시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을 시작한 시점부터 임명 의무가 생겼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자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헌재에서는 뭐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 편을 들어줬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헌법상 당연히 임명할 의무는 있는 거죠. 근데 의무는 있는데 이걸 안 했을 때 과연 이게 직무유기를 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되면 이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지만 지금 뭐 최성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이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랄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뭘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유기를 이제 고발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죄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 거냐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선고일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헌재 내부에서 이제 의견의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주문에 관해서 그러니까 파면을 하느냐 아니면 기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에서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견이 갈리게 되면 그대로 이제 사실은 판결하고 선고하면 되는데 예. 이제 법률적 쟁점이랄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내부에서 조율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 선포하고 포고령 선포하고요. 그다음 국회에 뭐 군인을 진입을 시키고 선관위에 진입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내란죄 철회했잖아요. 이거 자체를 과연 다시 국회에 어떤 의결이 있어야 하느냐 여부랄지,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한 사유냐랄지 이런 어떤 법률적 쟁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다수가 쏠려 있다고 한다면,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정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평의 자체를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어제 뭐 평의가 끝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평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평결이 끝나야지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결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오늘 모레 선고한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그냥 뭐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예. 마냥 지연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이,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선고 안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일단 헌재에서는 이제 4월 18일 날에는 지금 재판관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뭐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아마 선고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윤 대통령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안에서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의 인용이든 찬성이든 어느 한쪽에 있어서 소수가 아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도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26일 날 선고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근데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후에 할 건가 이전할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고 저는 봐요. 예. 단지 헌재의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오는 있는데, 빨리 선고를 하고 싶어도 선고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지 평결하고 이제 선고 일자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이번 주 선고도 확률적으로 보면 좀 약간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뭐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어찌됐건 선고일이 임박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헌재 주변에 지금 찬반 집회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도 치안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고 당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안전을 위해서 헌재를 떠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 이제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워낙 이제 찬반 대립이 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협박이랄지, 지난 우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봤었잖아요. 예. 그럼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경찰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 찬반의 어떤 대립 세력이 사실 헌재주의에 완전히 모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경찰차도 탈취하고 또 4명이나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100m 이내에 뭐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차벽을 설치하고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뭐 2,7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서 가포 비상령을 내려서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 개별적으로 어떤 반대와 찬성의 세력들이 모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헌재에 대한 어떤 테러랄지, 헌재 재판관에 대한 테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헌재 내부에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오히려 안전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가정 안전할 그렇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퇴근 이후에 뭐 경찰이 아무리 신변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선고한 다음에 이제 헌재 내에 있다가 과연 이제 퇴근 시점 이후로 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을 향한 돈 없는 관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요. 관련한 판사, 검사, 본인, 가족의 신상까지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도 벌어지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가 네.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협박성 내용이 있다고 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어떤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해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감정을 너무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좌표 찍게 하는 자체는 올바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엄벌을 받을 수 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